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고의 위안의 디폴트 우려가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가 지속적으로 부진하다는 점도 국내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6%까지 밀립니다. 2,530선도 내어준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더 깊게 밀리면서 2.29% 하락하고 있고요. 880선 이탈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8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좀 주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수급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그러한 지표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나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1,340원도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300억 원가량 지금 매도했고 기관도 역시나 2,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9천 계약가량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1,900억 원가량의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전기,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소폭의 순매수가 잡힙니다. 금융투자가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면서 지금 400억 원가량의 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지수 대비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이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천 개씩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계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수혜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지금 HBM3의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죠. 이로 인해 훈풍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테스타 역시 9%가량의 강세, 한미반도체도 5%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도 지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형제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미확정 공시가 나왔고요.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5%가 넘는 약세,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분기 50%나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오늘 6%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권가에서 앞으로의 행보 역시나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의 하향한 게 지수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셀트리온 삼형제는 주춤하고 있지만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는 강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14일이었죠. 분기 보고서 마감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적 발표를 미뤄뒀던 기업들의 실적이 줄지어 나왔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로 오늘 강력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브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가격대 한포까지 올라갔고요. 상지 카일룸과 오트룸텍 역시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보링크 역시나 오후장까지 힘내주고 있는데요. 22%대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유일하게 코스피 기업이죠. 지금 7%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오션플랜트. 아무래도 풍력 부분에서 실적이 견인되면서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장입니다. 중국발 우려로 인해서 우리 시장 당분간 테마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쉬고 또 이렇게 수요일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도 깊은 낙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오르고 어제 하락한 부분들이 상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많이 밀리지라는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잘라서 보신다라면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저점을 이탈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좀 했고요. 나스닥도 저점을 지킨 것 같지만 엔비디아하고 AMD 몇몇 종목이 약간 지수 하락을 제한시킨 게 있거든요. 그럼 엄밀히 따지면 나스닥도 저점을 좀 이탈하면서 마감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나온 뉴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부동산 리스크, 신용 리스크 때문에 중국이 어저께 긴급 금리 인하를 했죠. 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로 인한 부양보다 재정 부양을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 부양을 쓰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갑작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신용 불안감이 좀 더 큰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 그리고 어차피 할 거면 약간 재정 부양을 해줘야지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라는 아쉬움, 이러한 것들이 좀 증시에 영향을, 아시아 증시에 또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은행 신용등급 부정적 평가. 근데 이거는 크게 아주 엄청난 악재는 아니지만 일단은 최근에 미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미국 증시를 약간 흔들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121선까지는 딱 그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로 하락이 끝나고 내일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약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었다 생각하더라도 좀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으면서 시장을 좀 다음 주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상승 전환하더라도 그렇게 탄력이 크진 않을 것이다.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200에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전기차에는 600에서 10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한데요. 전기차 생산이 늘자 차량용 반도체 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면서 시장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LG전자와 현대자동차 그룹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전장 사업,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인 옴디아에 따르면요, 2026년에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123조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면서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관련 모멘텀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그 수치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에죠. 연휴 중에 나온 뉴스가 지금 많은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재고를 줄이고 있고 생산량을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오히려 상반기에 재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들 많은 전문가들이 업황 바닥이다라고 말을 해왔고, 맞습니다. 이제 재고 조절하니까 재고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말들 해왔는데 전혀 딴판인 것이죠. 결과는 오히려 재고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고를 줄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더 큰 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해서도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기사만 본다라면 뭐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내년 상반기라고 해봤자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뭐 대세를 가르진 않겠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선주들이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갔던 이유가 이번이 바닥일 거야, 이번이 바닥입니다, 이 얘기를 몇 년째 해왔는데 바닥이 아니라서 주가가 계속 하락한 거거든요. 반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해서 너무 빨리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은 뒤로 예상치가 빗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하지만 뭐 AI 관련된 뭐 HBM 반도체라든지 뭐 DDR5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뭐 스마트폰, 뭐 그 노트북 뭐 이런 데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쪽은 지금 내구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고, 새로운 서버형이라든지 또 차량용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쪽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쪽에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는 전동화입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변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거를 통합 제어해줄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연기관차에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뭐라 그래, 버튼식 물리적 버튼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부분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할 CPU라든지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먼저 2025년에 나오는 제품부터 관련된 반도체 칩을 공급을 하기로 했고, 한 달 좀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테슬라하고도 단판을 지어가지고 차기 모델부터는 삼성이 공급을 같이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기업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전동화 부품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선장 모멘텀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혹은 전장 부품, 디지털 부품 쪽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아까 뭐 자료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억 달러 정도 선인데요. 아까 뭐 2026년에 960억 달러, 거의 뭐 100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뭐 2026년 해봤자 이제 2년 반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이 기대되는 차량용 반도체, 대기업들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점찍어 두고 지금 강력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봐볼까요? 일단은 삼성전기를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라고 해서 무조건 반도체만 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용 IT 부품 쪽을 봐야 되는데, 뭐 삼성전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MLCC죠. MLCC는 그렇죠. IT 제품의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MLCC 관련해서는 좀 경쟁이 좀 과하게 좀 발생하는 측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주요 선두 업체들, 뭐 무라타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 기업들이 선도해서 나가는 쪽이 차량용 MLCC 쪽입니다. 차량용 내연기관차에 MLCC가 들어가는 것보다 전동화된 전기차에 MLCC 들어가는 게 약 한 3배 정도, 2~3배 이상, 3~4배 정도의 MLCC가 더 탑재가 되고요. IT 부품용,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용 MLCC의 가격하고
차량용 MLCC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량용 MLCC 가격이 한 4배에서 5배 비싸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단가 또 높은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이런 산업군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빠른 전장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차량용 전동화된 MLCC 제품의 출하량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무라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차량용 MLCC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그 삼성전기의 주가 재평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면 크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섹터에 비하면 뭐 직전 고점이 16만 원대였고 지금 14만 5천 원이면 뭐 큰 조정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 박스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하단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지금부터는 뭐 일정 부분 제가 보기에는 한 13만 5천 원 언저리까지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MLCC 관련 기업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는데요.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넥스트 칩을 선별을 했습니다. 네.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팹리스 네. 관련해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1세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팹리스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부분들이 좀 있지만 결국엔 자율주행 관련된 그 칩, 반도체라든지 GPU라든지 관련된 센서라든지 관련해서의 어떤 부품사가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특히 전동화로 갈수록 자율주행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거의 이제 반자율주행급의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높이 개발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관련해서 매출 성장세는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육성을 좀 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넥스트 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존의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공급을 했었던 이력들도 있는 거 본다라면 지난 6월달, 7월달 한번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약간 시장 모멘텀이 좀 흔들리면서 주가는 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현재 가격대 12,000원 이하에서는 올해 보면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오히려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120일선 좀 이탈하더라도 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좋은 중소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넥스트칩 들어봤습니다. 팹리스 1세대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죠. 121선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2,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삼성전자가 지난번 그 반도체 데이인가요? 하여튼 그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여러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파운드리라든지 네. 차량용 반도체였는데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오.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팹리스 시장이라고 해서 네.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하거나 혹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서는 생산을 할 때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주문형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동일한 부품이 들어가서 뭐 네. 컴퓨터가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제품을 만드는 거라면 지금은 같은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종류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따라서 그걸 통솔해주는 제품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IT 제품 핵심 부품인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사양, 고집적도 관련돼서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관련된 상품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은 최근에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 쪽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전력보다는 저전력의 효율성이라든지 성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개발을 위한 인프라까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본다라면 네. 뭐 방금 말씀드린 AD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온칩스도 있고요. 뭐 몇몇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AD 테크놀로지가 좀 시장에서는 조금은 덜 덜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7월 달에 한번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개별 섹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이슈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AD 테크놀로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 기업으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그리고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창희 본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 장 특징주 정리하고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 상승을 멈출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정렬투자 리서치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크리스탈 신소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흑연 원자재부터 이제는 그래핀 생산까지 넘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허난성을 직접 방문해서 흑연 광산의 임수합병 그리고 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오늘 시장에 전해지면서 장중에 약간의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중타이화룽이라는 중국 현지 기업과 함께 이 그래핀 밸류 체인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핀 사업은 국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신형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이죠. 중국의 대표 그래핀 제조 기업 명성에 알맞게 업스트림인 흑연 광산 원자재부터 그리고 다운스트림인 그래핀의 생산 그리고 응용에 주력해서 앞으로 밸류 체인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하게 되는 중타이화룽이라는 회사는 최첨단 현대화 공장도 가지고 있고 또 재련 쪽의 생산 라인까지 이미 완성해 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흑연 원자재부터 그래핀 생산까지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고를 주실지 스탑을 주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단도직입적 말씀드리면은 저는 스탑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래핀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전자제품이 소형화라든가 경량화가 진행이 되면서 발열 문제 사례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흑연 밀도가 낮고 열 전도 개수가 높은 열 전도 필름을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산화 그래핀을 원료로 하는 그래핀 열 전도 필름, 그러니까 그래핀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제품 방열에 이제 열 전도 필름이 가장 많이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열전도 필름은 이제 흑연화 그리고 아변 이런 것들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전기차 배터리에도 좀 사용이 되는 게 충전 속도가 더 빠르게 되고 용량 또한 증가가 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LCC라든가 LLC 적층판이라든가 인쇄 회로 기판이라든가 리튬 이온 배터리, 이 다방면의 배터리 쪽에 사용이 되는 이제 그래핀이 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상하이 하이츠 주실업공사 유한공사하고 그래핀을 한 1톤가량을 위탁 판매를 하는 그런 골자를 협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중타이화룽에서 광산이 흑연 매장량으로는 중국 전역 3위 안에 드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요. 시설 또한 이제 최첨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품질 비닐 흑연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죠. 이 앞서 상하이 하이츠 주실업 유한공사랑 이 1톤가량의 그래핀 위탁 판매 협약을 좀 체결을 했던 것들의 좀 일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장기적인 전망, 그래핀에 대한 산업성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크리스탈 신소재를 스톱 의견을 좀 드렸던 이유들은 일단 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대 주주인 다이중치의 대표이사가 지난 과거 5월 한 15일쯤에 지분 좀 10% 가지고 있었다가 한 8.9% 정도로 지분 감소가 좀 일어났어요. 당시에 주가가 좀 상승했었던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것들,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 주변에 관계인들 지분을 좀 다 합쳐도 한 15.6% 정도 수준, 일반 상장사들에 대비해서는 지분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분을 매도를 했을까? 주가 상방이 좀 제한돼 있거나 아니면은 현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지분에 대해서 그런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그런 것들이 수급에 주가 상승을 좀 제한시키지는 않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왜 지분을 매도를 했는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접근하는 거는 좀 유의해보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톱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성은 기대되지만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는 첨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실망스러웠는데 3분기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실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단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1% 크게 급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10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47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는 1%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3분기가 되겠습니다. 3분기는 작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매출액이 4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도 85%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일이 줄하향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입니다. 이번 수익성이 감소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판가 스프레드 축소 그리고 가동률 둔화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 안에서 배터리라던가 전해액 또 첨가제 재고가 높기 때문에 출하량을 확대하기에 어려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중국 안에서는 현재 저가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죠. 다만 내년에는 새만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국내 배터리와 관련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첨보입니다. 오늘 급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목표 주가 줄하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이로 인해 주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곰입니까? 스탑입니까? 저도 스탑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첨보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네. 일차전지 소재가 한 58%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진행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여파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서 배터리, 전해액 첨가제 재고율이 좀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판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축소되고 있고 그 축소되고 있는 이유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첨보 입장에서는 좀 숙제가 있습니다. 미국 쪽으로 탈중국화를 좀 동참을 하든가 고객사를 좀 바꾸든가 뭐 아니면은 뭐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 하반기 실적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반기 수요 회복 지연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외형 축소는 주가의 반영이 당분간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재고가 증가되게 되면서 중국 쪽에 재고가 증가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해액의 주 원료인 육불화인산 리튬 이 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 제품 판가가 계속 하락하게 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끝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분기 판매량은 좀 늘었다라고 하지만 판매가가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에는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과거 2022년도쯤에 4,900톤에서 2023년도 1.2에서 1.5만 톤 수준까지 캐파를 좀 확대를 시킨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공장을 가동을 시키는 게 한 2024년도쯤에는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탈중국향 뭐 그런 것들에 동참을 한다던가 실적을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우선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공장 가동이 뭐 진행이 되면서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들, 공장 가동이 좀 진행된다라는 것들도 고정 비용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는 최대한 이제 하반기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스톱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첨보인데요. 3분기 역시나 판가 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 내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는 패키징과 관련된 네페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패키징을 하는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게 바로 이 PI였습니다.
하지만 이 PI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구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네페스가 진행했던 패널 레벨 패키지 방법은 PI가 꼭 필요했지만 PI 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에는 활용하기 부적합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PI를 대체할 수 있는 공법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대체 패키징 기술로 만든 반도체 칩을 미국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에 일단 샘플로 공급을 시작한 소식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료 수급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는 신뢰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팬아웃 몰딩 기술 상용화로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응용 제품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을 적용해서 고객층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17%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현재 구간이 조금 기회로 작용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시죠. 네, 세 번째 기업은 네페스입니다. 과연 네페스는 고 의견을 주실까요? 이번에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네, 이번에도 스톱 의견. 네. 세 종목 모두 다 스탑 의견 네. 주셨는데 네페스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네페스가 뭐 지금 당장의 리스크가 많이 좀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네페스 라웨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페스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면 반도체 패키징, 일반적으로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뭐 잘라서 단품화 시키는 공정인데 이 파운드리 업체가 생산한 웨이퍼를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방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의 특성상 반도체 업황학화에 그렇게 막 민감하게 움직이고 그런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실적이 수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왔던 이유가 네페스 라웨라고 부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페스 라웨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페스가 지난 2020년 2월에 첨단 패키지 기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설립 이후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네페스에서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 이유들을 보니까 팬아웃 공정의 필수 재료인 고가의 폴리미미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몰딩을 하는 공법인데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을 이제 구현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한 기술이긴 하지만 공정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도 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생태계가 완전히 안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 관리도 쉽지가 않은 상태인 거고 수율적인 문제도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 안정화 단계에 좀 들어설 때까지는 수익성이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페스 라웨에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더 추가적인 투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 네페스의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회사 중에서 네페스 아크가 있는데 이 네페스 아크는 상장사입니다. 이 상장사가 파운드리 후공정 회사인데 네페스가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물적 분야에서 설립한 기업입니다. 전력관리 반도체라든가 DDI라든가 뭐 AP 이런 펌핑 테스트를 처리를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진행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최대 주요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메모리 고객사들의 상반기 그리고 전년도도 그렇고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에 재고 처리를 하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재고 처리를 한 것들 다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생산 주문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페스의 자회사 네페스 아크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실적 적자를 좀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느 정도 존재한 상황이지만 네페스 라웨가 계속 적자가 유지되는 이상은 네페스의 그런 실적, 뭐 호실적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뭐 여유롭지는 않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의 하반기 수요가 개선이 되고 실적을 좀 상쇄하는 것들은 기대를
해보지만 뭐 그게 또 하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그런 전망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네페스 라웨 좀 더 알아보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들 드리면서 스톱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 네페스에 대해서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회사의 실적 부진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진정한 고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님들의 수익률에 따라서 전문가님의 칭호가 결정지게 됐는데요. 오늘은 중수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지 기대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LS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좀 관심을 받았던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한데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성장성들 그런 것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네.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4% 정도 증가한 2,820억 원 정도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선 부분에서 카타르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에서 추가 공사 비용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쉬웠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고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수주 잔고가 한 4조 원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이긴 합니다. 빠른 정상화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해저 4공장이 또 가동이 된 데 이어서 신규 해저 5동 증설 계획까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해저 케이블 잠재적 매출 규모가 한 9천억 원 규모 수준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이 2035년도까지 최대 504기가와트 정도로 설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이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해저 케이블 사업 부분에서 아쉬운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개선될 수주잔고가 반영될 그런 실적들을 집중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제 11기가와트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1,2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504기가와트까지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해저 케이블 비용이 그만큼 모멘텀이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회사를 보면은 LS M&M 그리고 LS IND 이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LS 전선의 고부가 해저 케이블 설비 증설 그리고 LS IND의 광 케이블 증설. 이 LS ILD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정부 주도로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을 구축을 한다는 계획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자회사들의 성장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LS M&M 같은 경우는 고순도 황산 증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계열사들의 성장성들이 계속 이제 집중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M&M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잔여 지분 인수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LS 일렉트릭의 호황에 힘입어 이익 규모도 사상 최대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M&M 같은 경우에는 전기 보수도 좀 종료가 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생산이 좀 정상화가 되면서 금이라든가 은 이런 귀금속 수익이 크게 증가된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성장 산업으로서 배터리용 황산 니켈 그리고 반도체용 고순도 황산 이런 증설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LS 그룹이 LNF하고 이제 합작사를 새만금에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M&M이 토리컴 자회사 이제 출자사 토리컴을 통해 가지고 충남 아산의 연산 5,000톤 규모의 황산 니켈 생산 공장을 준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제련 공정에서 생산해서 조황산 니켈을 토리컴이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LS 그리고 LNF 배터리 솔루션을 거쳐가지고 전구체를 공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들인데 LNF가 전구체를 활용해서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자회사들의 성장성들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LS의 3분기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는 게 2,474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상향된 실적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을 보자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9% 정도 성장한 9,965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실적이 좀 더 받쳐진다라고 하면은 1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도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LS를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한 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측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타겟 PER이 한 9배에서 10배 수준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태에서도 실적이 성장을 하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상태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후에 지금 신고가를 제가 달성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실적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나와주면은 PER이 9배, 10배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9배, 10배 수준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회사도 배터리에 대한 재평가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으니까 해저 케이블을 앞세워서 배터리 소재 쪽에 진출을 해서 또 전력 인프라 이런 분야 다방면에서 고성장세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6만 원 수준, 손절가는 한 10만 원 정도 수준들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공략주는요, LS입니다. 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시장이 약세 흐름을 마감장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발 악재가 글로벌 증시에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과거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를 보면은 7월 달에는 한 마이너스 93포인트 정도 수준이었는데 8월 달에는 한 54포인트 수준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게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커플링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글로벌로 좀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려감들이 그만큼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8월에는 서프라이즈 지수가 좀 반등이 좀 나왔다라는 것들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 반등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중국 당국의 이제 대응 그런 것들이 강화가 된다면 지수의 하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중국에서의 그런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의 그런 대응 강화 이런 것들 소식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 좀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기는 반등이 나온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의 이런 부양책들이 좀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온기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이 지금 중국발 리스크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적인 부분도 지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TV 함께 하시면 현명한 전략도 한번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정열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8%가량 밀리면서 2,52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는 낙폭 결국에는 880선도 내어주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상한가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11개 종목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테마성 장세 그리고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좀 한 걸음 물러서서 현명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2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내일도 현명한 정보, 알찬 정보 함께 준비할 테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